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3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궁금하시는 교통정보 알아보고 가죠. 유보영 캐스터.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를 며칠 앞두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오전에도 성화봉송 행사 때문에 일부 교통이 통제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30분 동안 강남대로 교부타워 사거리에서 강남역 쪽으로 하위 2개 차로가 통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점 운행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강남대로 상황 비교적 수월합니다. 신사역에서 논현역 쪽으로 잠깐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반대쪽 강남역을 앞두고 속도를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강남권에서는 영동대로가 일원 이동 주민센터에서 대치 우성아파트 앞까지 짧은 구간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는 동부간선도로가 도심 쪽으로 노원교에서 월계 1교, 월릉교에서 성수분기점 구간 쭉 밀려서 가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상황도 많이 어려운데요. 안양 쪽으로는 서부간선도로 입구에서 금천교까지 전 구간 속도로 못 내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부터 한강대교 지날 때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시선. 오늘 아침 꼭 알고 가야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오늘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새요. 네. 뭐 어디를 가나 세금 얘기밖에 없어요. 네? 이게 줄줄이 오르니까 이렇거든요. 예. 사실 성인 남성의 약 43% 정도가 흡연자인데다가 맞습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이제 지방세까지 다 올리니까 네. 이게 참 그런데 소득세나 법인세는 안 건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이 세금 얘기 많이 나오는 것도 증세라고 지금 정부는 얘기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세금은 올라가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금의 비중을 보면은요, 소득세, 기업에 물리는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이 세금 세 개가 한 76%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세금을 뭐 건드린다고 하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이제 건드려야 되는데, 실은 여기는 손도 안 대고 있으면서 정말 꼼수 같은 우회를 이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나온 보도에 보면은 그럼 우리나라의 소득세하고 법인세 수준은 어떤가 이걸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이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우리 한국의 GDP 대비 소득세 기준이 4%인데요. 이게 이제 하위권입니다. 25위예요, 25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소득세 비중은 결코 높지 않다 이런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미국은 이 소득세 비중이 9% 되고요. 일본 5.4%, 뭐 이 정도고요. OECD 33개 회원국 평균이 8.5%인데 우리가 4%니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소득세 봤더니 거의 한 2000년대 초반 수준에 결정됐던 이 4%에 거의 변화가 없는데, 실은 이제 소득세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누진적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세율 높게 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결국은 요번에도 좀 세금 부족하고 하면은 이 소득세를 건드려야 되는데, 실은 한번 작년에 정부가 도전을 했었죠. 그래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뭐 예. 이제 10,000원 정도였었습니다. 6,000 몇백 원이었는데, 이제 그걸 두고 이제 중산층이 누구냐 이것도 말실수해가지고 사건 사고 났었고, 예. 결국 뭐 억원대 이상 되는 분들의 세금보다는 이 중산층에 또 많은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이게 굉장한 이 논란에 빠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결국 세금을 건드린다면은 이 소득세에 대한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선 뭐 이런 담배세나 이 지방세, 뭐 자동차세 2배로 올리고 이런 법은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의 현재 소득세는 높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부가 직접 칼을 빼들고 나서는 것도 솔직히 고백하고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근데 법인세도 말이에요. 예? 네. 기업들한테 물론 일부러 세금을 더 많이 매길 수는 없겠지만 네. 그렇다고 특혜를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그렇게 재정 빵꾸나고 뭐 복지 예산 부족하면은 법인세를 좀 건드리면은 어떨까라는 이제 뭐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이제 액면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법인세, 법인 소득세입니다. 이 높은 편입니다. 이 우리나라가 이제 최고 세율이 22%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저것 또 감면 혜택 주고 하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보면 한 18% 정도로 많이 깎아줍니다. 이거 다 안 받거든요. 그래서 또 보면은 OECD 회원국 쪽 보면은 미국이 35%입니다. 이 기업한테 받는 세금이요. 우리는 앞서 말한 것처럼 22% 아니었습니다. 프랑스가 34%, 벨기에 33%고요. 굉장히 좀 우리보다 높습니다. OECD 평균도 25%여서 우리가 OECD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막 선진국으로 진입하려고 하고 그런 거에 동력은 기업들이 준다. 이렇게 봐서 기업들한테 많이 봐줬는데 그동안에 이런저런 좀 편의를 봐줬더니 결과적으로 투자는 하지 않고 다 지금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다시 또 이 사내 유보금에 세금 매긴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일을 번거롭게 여러 번 하는데 저는 이럴 바에 그냥 법인세를 좀 어느 정도 놓친다거나 아니면은 그동안 법인세 감면 혜택들이 좀 없어서 22%를 제대로 받는다거나 이런 것만 하면은요, 제가 보기에 몇 조 원 그냥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법인세, 소득세 이런 직경곡을 좀 달려야 되지 않을까. 정부가 그런 조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안전띠 얘기는 저희가 좀 이따가 할 텐데, 간단하게만 좀 짚어보죠. 이 안전띠 안 매면 사고 나도 보험금 못 받는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이 됐죠. 그렇습니다. 불과 어제 그제까지입니다. 1심, 2심이 있었는데요. 이제 안전대를 매지 않았으니까 아는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운전자가. 그래서 보험금, 타낼 수 있는 보험금을 감액을 어느 정도 감수해라. 이게 판결이었는데 대법원이 완전히 다 뒤집어가지고요. 이런 약관 자체가 무효였다. 왜냐하면 이 고의적으로 보험금 막 타내려고 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안전띠 안 맨 게 어느 정도 실수다. 이런 것들은 이제 상법상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음주운전은 여전히 안 되죠, 그죠? 이게 이제 음주운전이 실수다. 이렇게 하면 음주운전은 그런 거 안 되죠. 네, 근데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은 이 측면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음주운전을 사고가 냈다. 그러면은 자차. 그러니까 내 차에 대해서는 부담봅니다. 이거는 그렇죠. 자기가 술 먹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이 자기 중에서 신체가 다쳤을 경우에는 음주운전에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음주운전을 하고선 상대 차량. 뺑소니를 치는 이유가 나는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이 상대 차량 저기 뭐 앞에 뭐 비싼 차 박았어, 뭐 저 사람 다친 것 같아. 이래가지고 어디선가 도망갔다가 그 음주가 깬 다음에 와서 해야지. 이러고도 많이 도망을 가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대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 대인, 내가 누구를 쳤는데 대인이 됐다. 대인 뺑소니와 대물 뺑소니가 다르죠. 네. 대인은 완벽하게 보장되니까요. 일단 상대방은 보장이 되고, 대물, 남의 차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을 좀 내야 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이 보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뺑소니는 더 어마어마한 처벌이고, 문제가 굉장히 커집니다. 일단 자기 쪽은 안 되고, 하지만, 남에 대한, 이 상대에 대한 보상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더 안 되는 건 음주 뺑소니죠. 맞습니다. 이거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참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도 있네요. 소상공인들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드디어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상가 권리금 관련 분쟁이 뭐 수법도 많고 다양하고 뭐 건물주하고 임차인과의 싸움도 있지만 임차인끼리끼리 막 주고받으면서 떼먹고 부동산까지 개입해가지고 뭐 이게 어마어마한 범죄가 되고 다양했는데 실은 모든 이런 원인이 우리나라 법 어디에도 권리금, 상가 권리금이라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장하려고 해도 법이 있어야 보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미미하지만 이제 이 정부가 첫 걸음을 뗄 것 같은데요. 법무부가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가지고요. 권리금의 정의를 일단은 넣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만에 하나 지금 가장 나오는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건물주가 의도적으로 내 권리금, 임차인의 권리금을 약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뭐 유형이 우리 이제 리모델링 할 거니까 너 나가라 이런 식으로 쫓아내는 거, 아니면 월세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려가지고 그냥 알아서 쫓아나가는데 들어가 있는 임차인은 전 임차인에게 이미 뭐 상당수의 권리금을 내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냥 쫓겨나버리면 자기는 그 권리금 날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겠다라고 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좀 눈여겨본 거는 이런 권리금을 좀 보장하려면은 평균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가 좀 돌아다니면서요, 지역별에 권리금의 표준화 작업.
표준화 작업을 한다고 하고요. 예. 또 그 떼일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권리금 보험 상품도 개발하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맞습니다. 좀 아쉽기는 하고 많이 뭐 충족은 안 되더라도 예. 소상공인 여러분들 권리금이 이제는 법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거 중요하죠. 거기에 첫걸음 떼는 거 아닙니까? 이 권리금이라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참 희한한 제도긴 희한한 제도예요. 예. 그렇죠. 근데 바꾸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확산이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하는 그런 방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북한 선수단 본진 입국했죠? 네, 어제 오후 6시 평양을 출발해서요. 인천국제공항으로 7시 반쯤 도착을 했습니다. 5일 전에 먼저 일진이 도착했고 어제는 본진 87명이 입국을 했는데요. 체육상을 받은 김영훈 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등 이제 선수단과 임원들이 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장관급 인사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이후에 남측을 찾은 최고의 간부가 됐고요. 5일 전에 일진에 들어왔던 북한 선수랑 똑같이 흰색 상의에 파란색 하의 정장을 맞춰 입고 들어왔고 또 환영 나온 남북 공동응원당 등 사람들을 향해서 간간히 손을 흔들어 답례를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선수는 앞으로 한 3번 정도 나눠서 또 추가로 입국을 하고요. 예. 북한이 14개 종목에서 선수만 150명 출전시켜서 2002년도 부산아시안게임 이후에 세계대회 만에 12년 만에 톱10 진입에 복귀를 노리고 있습니다. 예. 북한 선수촌의 입촌식은 내일 오전에 열립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얼마 전에 먼저 입국한 북한 선수단 말이에요. 관계자들. 네. 행보가 자유롭고 상당히 파격적이다. 패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행보는 자유로운 모양이죠? 네, 제가 국제대회 몇 번 나서면서 북한 선수단 취재를 해도 약간 좀 긴장이 되고 경계하는 빛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우리나라를 찾은 북한 선수단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북한 취재진이 9월동에 있는 미디어촌, 그러니까 다른 나라 기자들하고 공식적으로 같이 머물고 있습니다. 예. 보통 북한이 따로 머물렀었는데 이번처럼 같이 있는 게 상당히 좀 이례적이거든요. 예. 방도 남측 기자하고 같은 동에 방을 같이 배정받기도 했고요. 자주 만나겠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식사할 때는 보통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보통 먹었는데 이번에는 뭐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따로따로 먹는 외국 기자들하고 같이 먹는 모습들도 많이 나왔고 또 인터넷 미디어촌, 그러니까 미디어 센터에 방문을 해서 우리나라 쪽 인터넷을 한번 쓰면서 뭐 북측의 홈페이지가 잘 접속이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좀 하기도 했고요. 예. 또 밤늦게까지 그 선수촌 근처에 일반 음식점에 나가서 밥을 먹고 또 반주 한잔 하고 선수촌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도 목격이 됐어요. 아하. 그리고 이제 선수단도 뭐 물론 취재가 좀 많이 제한이 돼서 더 이상한 취재하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취재진을 만나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전하고 달리 좀 많이 자유롭고 정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이런 것도 방송됐다가 이 북한 돌아가서 무슨 불이익 받는 거 아닙니까? 예? 어차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가요? 아마 제가 보기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생각도 조금 있고요. 뭐 동물의 그 남조선 가서 술 먹었다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북한도 좀 개방적으로 돼야 되는데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당하면 보험금이 깎이게 돼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그런 과실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대한변호사협회 박기혁 변호사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기혁 변호사입니다. 예, 우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었어요? 예, 일단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고 전제를 하고 다툰 사건입니다. 예. 예, 제 의뢰인이 새벽에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예. 뒤따라오던 그 음주운전 뺑소니 취소를 당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두개골 함몰골절. 아이고.
아주 크게 머리를 크게 다쳐서 뇌수술까지 받은 그런 사고인데요. 그 의뢰인이 이제 자동차 앞머리에 머리를 부딪혀서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 한 달 이상 의식이 없었습니다. 예. 나중에 제가 좀 의뢰인한테 물어보니까 자신은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자동차 앞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힌 흔적이 있어서 보험사에서는 사고 당시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교통사고 분석서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안전벨트를 맸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장기간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안전벨트 미착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는 그런 보험 약관은 무효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예. 근데 그동안은 그러면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으면은 보험금 못 받았던 모양이죠? 그죠? 전혀 못 받은 것은 아니고요. 예. 요거는 안전벨트 미착용의 경우에 보험금을 감액하는 약관입니다. 몇 퍼센트 감액하죠? 지급은 하되 앞자리 운전석과 그 옆좌석에 앉아있을 경우에는 20%, 뒷좌석에 앉아있을 경우에는 10%를 감액하는 그런 보험 약관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도 1, 2심에서는 재판부가 아마 그런 쪽으로 판결이 내려졌던 모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1, 2심 재판부는 그 보험 약관이 이제 유효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요 1,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설명드리기 전에 보험 법리를 하나 설명드려야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상법에 보면은 이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 같은 그런 인보험에 있어서는 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이 경우에는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되어 있고,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한 것이 상해나 사망이라는 그런 보험 사고에 대해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 그래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은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이고, 과실에 불과하다면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요, 제가 궁금한 게 고의성과 과실의 여부라는 게 이게 사실 좀 모호할 것 같거든요. 뭐냐 하면 나 이거 저 안전벨트 매면 나 불편해가지고 그냥 안 하거나, 이건 고의성입니까? 그거는 고의성이 어디에 대한 고의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음주운전 면책약관하고 우면허운전 면책약관이 무효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법원이 어떻게 판시를 했냐 그러면은 그 음주운전한 것 자체, 또 무면허운전한 거 그 자체, 요거에 대한 고의일 뿐이지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고의는 아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도 보면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은 그 자체에 대한 고의지 일부러 내가 다치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해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고의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게 판례가 하나 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이 안전벨트 여부에 따라서 보험금을 20%에서 10% 깎는 이런 일은 없어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이 판결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약관 개정 여부를 떠나서 약관 자체가 이제 무효가 됐기 때문에 모두 지급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제 약관이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그러면 이제 거절할 수는 있겠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소송을 제기해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말이에요. 전 법칙을 잘 모르는데, 이 약관이라는 거는 당연히 하위법 중에서도 가장 하위법에 속할 텐데, 대법원 판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급을 안 하고 소송을 걸어야지 돈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위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판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판례 입장을 들어서 어차피 소송으로 가면 약관이 무효가 되니까 보험금을 지급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납득을 하고 지급하면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 전에도
한 15년, 20년 전에도 약관 무효 판결이 났었는데, 그때도 약관이 개정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던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혜택을 받지 못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이 판례를 알고 주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권리 구제를 받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전벨트를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저희가. 안전벨트는 본인의 생명과 괜히 다칠 필요 있습니까? 그죠? 예,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벨트 꼭 해야 되는데 어쩌다 깜빡하고 조금 가다가 뒤에서 받쳐가지고 다쳤을 때 이런 때를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뭐 지금 저희 방송 듣고 계신 모든 기사님들 그리고 또 이 자가운전 하시는 분들 안전띠 꼭 매시면서 운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박기혁 변호사였습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 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 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 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빅데이터로 뉴스를 읽는다. 빅데이터인 뉴스. 예, 빅데이터로 뉴스를 읽는 순서죠. 빅데이터인 뉴스인데요. 오늘도 스토리닷의 유승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이 얘기 하도 오해를 많이 받아서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흡연자임을 이미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밝혔고. 애연가시죠. 애연가죠. 네. 그런데 이 담배값 인상 방지에 대한 SNS를 얘기하고 자기 담배 핀다고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또 반응하시는 우리 청취자분이 계실까봐. 좀 이게 그런데 언급량이 어느 정도 돼요? 궁금은 하네요. 네. 지난 9월 9일부터 16일까지 담배값을 언급한 문서가 약 20만 4천 건이 넘었는데요. 예. 하루 평균 3만 건 정도가 언급돼 아주 큰 관심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3만 건이면 하루 평균. 예. 굉장히 큰데 연관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뭐 세금하고 건강 두 가지 이슈가 이제 대립을 했는데요. 이 세금이 완승하는 분위기입니다. 전체 연관어를 보면
그 인상이라는 키워드, 그러니까 담배값이 오른다는 거죠. 예. 키워드가 가장 많이 언급됐고요. 뒤를 이어 정부, 국민, 그리고 4위가 세금이었어요. 세금이 올라간다는 것에 이제 반응한 건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서민이 나왔고, 그래서 서민의 세금 부담이 그 담배값 인상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었다.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예. 이런 반응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위는 건강이 차지했어요. 그래서 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보였고요. 그리고 7위에는 담배값과 함께 같이 오르는 주민세. 네. 주민세가 2배가 맞습니다. 오른다고 주민세, 얘기했죠. 자동차세, 지방세 다 오릅니다. 네, 주민세가 이렇게 담배값 인상과 함께 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큰 관심들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위에는 금연. 담배값이 오르니까 당연히 이제 금연을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자기 의지대로 되면 참 좋아요. 근데 그게 내가. 교수님도 이참에 금연하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담배를 끊으려고 생각해 봤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네. 훌륭하십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12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올랐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인물연관원에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올랐다며요. 네. 이게 거의 비슷한 언급량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인물연관어 9,183건이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의 비슷한 9,000여 건의 언급량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2005년 9월인가요? 그때도 담배값 인상 방침을 발표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예. 그때 500원 인상 방침을 밝혔을 때 당시 이제 박근혜 대표가 야당이었잖아요. 예. 그때는 어쨌든 국민이 절망할 일이다. 이 서민 부담이 늘어난다. 이런 이제 이렇게 비판했던 내용이 이제 이번에 2,000원 인상 방침에 대해서 많이 비교돼서 이제 언급이 많이 됐다. 예.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3위는 뭐 단식 중에 담배를 피웠다는 사실 때문에 논란이 된 그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이 올랐고요. 아니, 단식하면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뭐 논란이 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수장이죠. 최경환 부총리가 4위. 그다음에 5위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차지했는데 뒤에서도 좀 살펴보겠지만 그 선거법 위반 이 판결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무죄 판결을 덮기 위해서 담배값 인상을 밝힌 게 아니냐. 이런 또 다른 음모론이 또 제기가 진짜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음모론 기발해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음모론을 만드는 사람만 탓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된다면 이런 음모론이 사실 발붙일 수가 없는데 좀 상식적으로 다 판단이 되고 음모론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사실 이런 종류의 좀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 또 나오는 이유가 우리 사회에 고칠 때가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긍부정 연관어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일단 긍정어 분포가 24%, 이게 부정어 분포가 54% 정도로 나타나서요. 부정적인 반응이 2배 이상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심리 연관어를 보면 압도적 1위가 비싸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담배값 이제 만약에 정부 방침대로 오르면 4,500원이 되는 거잖아요. 예. 뭐 굉장히 부담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고 2위는 절망하다. 그 3위는 건강을 위하다. 뭐 그래서 건강을 위한 일이라는 얘기가 이제 정부의 얘기고 예. 뭐 이런 얘기들 좀 나왔고요. 4위는 비싸다의 반대급부에서 싸다. 가령 이건 뭐 선진국과 비교해서 또 이 얘기가 나온 거겠죠. 예. 그리고 5위는 짜증내다 뭐 예.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담배를 끊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세금 폭탄이라는 연관어도 뒤에 붙었습니다. 제가 이 몇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여론조사 하잖아요. 왜 담배값 올랐을 때 몇 퍼센트의 사람이 끊었다. 이런 식의 여론조사 네네. 있죠. 네. 근데 사실은 그 여론조사를 언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담배값을 오르고 나서 한 달 정도 후에 여론조사를 했으면 끊었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네. 문제는 시간이 더 흘렀을 때에는 끊었던 사람이 다시 손대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금연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그게 많죠. 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합니다. 당신 담배값 오르면 담배 끊겠습니까? 그럼 상당수가 끊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숫자의 상당수는 사실은 허수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여론조사에 굉장히 함정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담배과 관련한 재미있는 트윗도 많을 것 같은데. 네, 담배값 인상과 관련해서 리트윗 1위를 기록한 문서가 있는데 약 3,700회나 리트윗이 됐는데 예. 이 여성분이 올린 것 같아요. 예. 이 담배값 오른다고 아빠가 짜증낸다. 이참에 끊으라고 했더니 아빠가 너는 전기세 오른다고 게임 끊을 수 있냐고 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1위를 기록했고요. 예. 네, 그리고 한 2,900여 건의 리트윗으로 2위를 기록한 문서는 그 뉴질랜드 국민이 담배값이 비싸도 참는 이유라는 좀 그 뉴질랜드 사는 사람이 올린 예. 이야기였는데요.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담배 한 갑에 13,000원이랍니다. 근데 이제 이 수익금을 금연이나 흡연으로 인한 질병 퇴치에 쓰고 있다는 것이 이제 그 주장이고요. 그래서 이 금연 의지를 알리면 2달치 금연 보조제를 주고 2달치를 더 연장해서 60만 원 상당의 지원을 해준다.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흡연으로 생기는 질병을 치유하는 비용이 담배를 팔아서 얻는 조세 수익보다 크다는 것이 뉴질랜드 정부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금연이 확대될수록 정부 재정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고. 예. 그래서 정말로 건강을 위한다면 담배값으로 벌어들이는 세금을 이런 흡연으로 인한 질병 퇴치에 쓰는 것이 이 뉴질랜드 정부다. 뭐 이런 예. 이제 비교해서 얘기하는 트윗도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는 것이 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사람들이 세금 많이 올리잖아요. 세금 내기 좋아하는 국민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 울며 겨자 먹기라도 세금을 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세금을 내면 이것이 나한테 그만큼 돌아온다라는 느낌을 주면 사실은 조세 저항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특수한 게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해서 많이 내는데 제가 별로 자신이 느끼는 이래서 세금을 내가 더 냈구나라고 얘기한 돌려받는 느낌을 별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거가 있을 때 증세하기가 어려운 그렇죠. 이유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담배도 똑같아요. 담배를 끊기 위해서 끊으라고 해서 우리가 세금을 올린다. 담배 값을 올린다. 그럼 흡연자 입장에서 보다 끊으면 나한테 이런 혜택이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피상적으로 당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 담배 피는 사람 다 건강에 나쁜 줄 알고 담배 펴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얘기 백날 해야 그건 설득력이 없는 거거든요. 좀 다시 내가 뭘 페이백 받을 수 있다는 거, 돌려받을 수 있다는 느낌. 그거 참 주기 힘든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결국 담배값 오르죠, 주민세 오르죠, 지방세 오르죠, 자동차세 오르죠. 이렇게 세금 줄줄이 오르는 거 제가 한번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선거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선거가 20개월이나 남았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선거가 매년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점점 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럼요. 예. 담배값 올리고 보니까 선거가 6번 치러졌는데 역대. 예. 올린 쪽이 다 여당이 1승 5패했습니다. 그러니까 1승은 한 적이 있군요. 1승도 그런데 재보선 2석이어서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데 아무튼 예, 담배값을 올리면 선거에서 진다. 이게 이제 사실은 기존 그렇군요. 예, 우리가 또 이성적으로 판단을 좀 해야죠. 자, 이번 주간 SNS 인문 언급량 순위 알아보죠. 먼저 6위부터 10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네, 빅데이터의 뉴스 10위부터 6위입니다. 이번 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판결이 화제였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1심 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이범균 판사가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이분의 언급량은 여전합니다. 9위에는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올랐습니다. 정부가 담배값 인상을 발표하면서 증세 논란이 불붙고 있는데요. 여기 출발 새 아침에서도 불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자 감세 논란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위에 올랐습니다. 7위 역시 떠들썩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골프장 캐디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7위를 기록했습니다. 6위는 박영선 위원장이 새정치연합 차기 비대위장으로 영입을 추진했던 인물로 무산파동의 주인공이죠. 이상돈 교수가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인물들이 올랐네요. 근데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올라왔죠. 이번에. 근데 한 가지 이범균 부장판사는 조금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앞에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언급량이 12만 건이나 기록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범균 부장판사도 이제 같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원세훈에게 이제 면죄부를 준 이범균 판사가 1년 전에는 리트윗 한 건의 선거법 위반 판결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그 트위터에서는 굉장히 잘 퍼지거든요. 이런 비교. 그러니까 이 비교에서 퍼지는. 그래서 이범균 판사 언급량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선 1위부터 또 5위까지 좀 알아볼까요? 이윤지 아나운서.
이번 주 인물 언급량 5위부터 1위 살펴보겠습니다. 2주의 뜨거운 감자 역시 담뱃값 인상인가 봅니다. 전직 대통령과의 정책을 비교한 글이 많았는데요. 5위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올랐습니다. 4위는 앞서 6위를 기록한 이상돈 교수의 비대위장 파동의 진실공방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올랐고요. 3위 역시 4위와 이어집니다. 오늘 거취 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진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순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박근혜 대통령이고요. 그렇다면 2위는 누구일까요? 앞서 10위를 기록한 이범균 판사와 연관된 인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신일 교수님 맞춰보시죠. 문제가 이렇게 어려우면 어떡해요? 너무 쉽잖아요. 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딴 방송의 퀴즈를 이렇게 보더라도 답을 다 어느 정도 알려준 다음에 근데 이건 뭐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겠죠. 네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0만 건이 넘으면 굉장한 언급량을 기록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정치 관여는 인정되나 선거 개입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에 대해서 술 마시고 운전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 이제 식의 야유를 보내는 트윗이 많았고요. 예. 긍부정 연관어를 보면 부정선거, 불법 거기에 이제 3위에 기상천외한 정치적 이런 단어들이 같이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인물 연관어로는 역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번 판결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김용판, 이석기, 광노현 등이 상위에 올라서 계속 이제 이런 판결에 대한 비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회자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 대선 개입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그 대선 때 북한이 대선 개입을 하면 분명히 특정 정치인에 대한 이 비난, 비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이고 어디까지가 정당한 임무 범주인지 이 부분이 사실은 이 문제의 핵심인데 이번엔 좌우지간 이런 식의 어떤 판결이 나왔다. 예. 그렇죠. 오늘 검찰이 항소 여부를 이제 결정한다고 하는데 하겠죠. 예, 그것도 사실은 검찰에 대한 얘기도 좀 많았어요. 왜 즉각 항소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기존의 검찰 태도에 비하면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겠죠. 네.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직무. 왜냐하면 우리가 대북 심리전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숫자를 보니까요. 이번 주 1위부터 10위까지 가장 많은 연관 인물들이 등장한 게 새정치민주연합이에요. 네. 참 이게 이런 쪽으로 또 관심을 받은 건 참 그런데 그죠? 그렇죠. 저도 사실 이제 너무 이 야당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해서 이제 말하기도 좀 개면적인 게 있는데요. 그렇죠. 예. 지금 살살 하면 됩니다. 교수님께 예.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정치사에서 이 정당 대표가 탈당을 언급한 사례가 있는지. 없습니다. 원내대표는 탈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당 대표급이잖아요. 예. 지금 박영선 비대위원장이니까요. 예. 당대표가 탈당한 경우는 결국 당을 없애야겠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 당규를 보더라도 그냥 탈당해버리면 당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굉장히 이제 파문을 일으켰죠. 엄청난 거죠, 사실. 파문을 일으켰고 이제 이상돈 교수도 사실 밟아보지도 못하고 사실은 논란만 됐다가 그만둔 경우가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박영선 원내대표에 대해서 어쨌든 좀 금도를 넘었다는 이제 반응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실망했다. 기대가 컸는데 실망했다. 위기. 책임지다. 이런 이제 연관어들이 이제 올라왔거든요. 예. 그리고 이상돈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재인 의원의 역할을 두고 진실 게임이 벌어지고 있어요. 글쎄요. 이것도 사실은 공당으로서 사실 있기 어려운 일이죠. 이런 비대위원장은 당을 책임지는 자리이고 예. 이런 인물을 영입할 때는 투명하고 절차에 맞게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지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어떤 인물이냐면 대선 후보이자 특정 기획파의 수장이라고 여겨진 인물하고 둘이 있을 때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상돈 교수한테? 이상돈 교수의 주장과 예. 문재인 의원 측의 주장이
또 이제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근데 저는 네. 이런 문제 있을 때 좀 정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상돈 교수, 안경환 교수에게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네. 좀 문재인 의원도 49%의 지지를 받았던 대선 후보였는데 확실히 깔 건 까이죠. 그렇죠. 예. 확실히 해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관련자 모두가 지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결국은 저는 이번에 이미 그래요. 관련자가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자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뭐 입장을 밝힌다고 하죠. 박영선 대표가 거취에 대해서 지금 야당 그 새정치연합 안에서는 비대위원장은 당이 추천하는 사람에게 위임을 하고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을 마무리한 다음에 거취를 결정한다는 정도의 이제 안을 박영선 대표한테 줬고 박영선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보겠다는 건데 사실 지금 뭐 세월호 특별법도 있고 민생법안도 있는데 야당 130명 의석을 가진 야당이 자체 당의 문제 내홍으로 이렇게 시끄러운 거는 뭐 결국 바람직한 얘기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요. 네. 저는 이 사태를 수습하는 그 방식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당 비대위원장,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맡았지 않습니까? 네. 원내대표는 어떻게 뽑았습니까? 직선으로 뽑은 거예요. 그렇죠. 의원총회에서 뽑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레지티머시, 정통성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사퇴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한다라는 거 시키기 위해서 전 이것도 제도적 마인드가 좀 부족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굉장히 기이한 게요. 네. 당은 국민들이 볼 때 당은 거의 엉망진창이잖아요. 글쎄요. 근데요, 130명 국회의원 중에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잖아요. 자기 다 잘했다고 그래요. 잘했다. 네. 네. 자기는 잘했는데. 자기 자신은 잘했는데 딴 사람이 못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탓이오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게 지금 당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리고 전수조사하겠다 그러니까 못한 의원도 발견이 됐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빨리 수습이 돼야 되는 거. 전 근데 역설적으로 이번 기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야당이 건강해야 정치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걸 아주 굉장히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슬픈 일이죠. 이렇게 해야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 정부나 여당의 입장에서도 야당이 이렇게 무너지면 되게 곤혹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반쪽짜리 국회에 그렇죠. 의회 정치라는 게 여야가 있어야 그렇죠. 성립이 되는 건데. 예. 그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저희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뭐 오늘 봉합은 되겠죠. 갈등이. 그러니까 탈당은 안 할 거라고 보시죠? 탈당은 안 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탈당을 하면 사실 그거는 정치사에 기록될 일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법적으로 수습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안을 내야 될 거예요. 탈당을 하면. 아까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저는 이번에 뭐 일단락은 되겠지만 개파 간의 잠재해 있는 이런 갈등 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 당이 정상화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요. 사실 박영선 위원장이 전 본의 아니게라고 생각하거든요. 타격을 굉장히 많이 입었어요. 많이 입었어요. 네. 그렇다면 사실 같은 당의 구성원으로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분의 실추된 명예를 어떻게 회복시켜드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가도 저는 당 구성원들이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당연히 봐요. 생각을 해야죠. 그게 같이 당의 운명을 같이 했던 맞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도자로 선출을 했던 이분이 이제 실수를 좀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예. 그거를 같이 껴안고 갈 수 있는 그렇죠. 공동 운명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들이 더 커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세이블리기에 급급했던 야당의 모습이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를 좀 반성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스토리닷의 유승찬 대표였습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예, 오늘 하루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과연 정치권은 어떻게 돌아가고 그 정치권의 영향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내일 분석해드리죠. 신유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전 7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